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최근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지락실 쇼츠가 다시 한번 떴더라고요. 지구 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저는 지구 오락실의 팬이자 나영석 PD의 팬이기도 한데요. 아마 지구 오락실을 정주행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미미가 나오는 쇼츠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미미가 나영석 PD의 질문에 너무나 깔끔하게 대답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나 PD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출 금리가 오르면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저는 널브러져서 편한 자세로 예능을 보고 있다가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어디서부터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쁜 미미가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답변을 하죠. 너무 대견하고 예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 그거 알지 하면서 1분 요약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자, 질문.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지금 트럼프가 펼치는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일까요? 네, 바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의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 책, 드디어 만나는 경제학 수업,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두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 개념들이 굉장히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올 컬러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미시경제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런 틀로 경제학을 구분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실경제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현상, 나의 현실을 어떤 경제학적 틀로 분석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책에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라던가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주유소의 기름값은 왜 매일 변하지? 이런 매일 변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하면서 게임 이론이나 가격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OTT 시장을 점유했나를 분석하면서 과점 시장의 명과 암을 이야기합니다. 스타벅스는 왜 이렇게 값을 자주 올릴까요? 우리가 먹는 햄버거로 환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트럼프의 이런 경제 부양책은 과연 성공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소주제들을 엮어서 경제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꽤 재미있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책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이해가 되고 아는 만큼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게 되지 않나요? 요즘 제가 경제경영서적, 자기계발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이 책에서는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미 아는 것을 기반으로 다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만나는 경제학 수업 이 책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뽑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만나는 경제학 수업 엘프리드 밀, 미셸 케이건 지음, 김선영 옮김, 현대지성. 햄버거로 환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독특한 7가지 경제지표. 경제지표는 경제학자를 비롯해 정치인, 금융인, 투자자 등이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정 도구입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주로 정부에서 조사하고 발표하지만 때로는 대학교나 비영리기관, 국가산하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경제지표는 대부분 독립적인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뜻이지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추이를 살필 때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실업률이 몇 %인지 아는 것보다는 지난 3년 동안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는 것이 경기 분석과 이해에 도움이 되죠.
함께 변하거나 나중에 변하거나. 경제지표는 경기 순환을 관측하는 시점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선행지표, 후행지표, 동행지표가 그것이죠. 각 지표는 현재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행지표. 선행지표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바뀌기 전에 앞서 변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죠. 경기가 항상 선행지표에 따른 예측대로 전개되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행지표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구재나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경제가 견실할 것이라는 청신호입니다. 반대로 감소한다면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행지표. 후행지표는 경기 변동에 뒤이어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국가 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때 후행지표를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후행지표가 바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보통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므로 물가 상승률은 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후행지표지요. 동행지표. 동행지표란 경기와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후행지표와 마찬가지로 동행지표도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경제가 탄탄하다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겠지요. GDP는 가장 폭넓게 쓰이는 동행지표입니다. GDP는 특정 기간, 보통 한 분기나 1년에 한 국가에서 판매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한 값으로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태를 보여줍니다. 경제학자들은 연도별 GDP 변화를 분석해 경제 성장률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단순히 정부, 중앙은행, 경제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실업률, GDP 등의 지표는 개인의 재무계획과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금융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표를 분석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투자자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7가지 경제지표. 모든 경제지표가 각종 비용과 가치로 측정되고 슈퍼컴퓨터로 수집되어 복잡한 수식이나 백분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비 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다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경제학자들이 분석해온 독특한 경제 지표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치마 길이 지수, 햄라인 인덱스. 치마 길이 지수는 경제 상황에 따른 여성의 치마 길이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치마 길이로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고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경제학자 조지 테일러는 1926년 경제 호황기에는 여성 소비자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불황 때는 치마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경제 사정이 소비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겁니다. 남성 속옷 지수, Men's Underwear Index. 20년 가까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앨런 그린스퍼는 남성 속옷 지수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옷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사적인 소비이기에 경기가 나쁜 경우 속옷을 자주 구매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운 것이죠.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남성 속옷 구매가 감소했다가 경제가 회복된 2010년경 다시 회복되며 유용한 지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립스틱 지수, 립스틱 인덱스. 립스틱 지수는 미국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회장 레너드 로더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찰해 발표한 지표로 립스틱 판매량으로 경제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경기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고가의 사치품보다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립스틱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사용하는 순간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제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립스틱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립스틱 지수가 항상 들어맞진 않습니다. 가령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를 겪던 시기에는 마스크를 써야 했기에 립스틱 판매량이 감소했고, 마스크를 벗을 때쯤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동시에 립스틱 판매량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지표가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도서관 지표, Library Indicator. 도서관 지표는 비교적 최근 등장한 경제 지표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도서관협회는 경기 불황기일수록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하고 경기 호황기에는 도서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유료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보다 무료 공공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유의미한 가설에 기반합니다. 판지 상자 지수, 카드보드 박스 인덱스. 판지 상자 지수는 주로 경제 상태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쓰입니다. 판지 상자란 소비재 유통에 쓰이는 빳빳한 포장재 종이 상자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량이 늘어날 때,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활발할 때 판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나온 지수이지요. 특히 제조업의 수요와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빅맥 지수, 빅맥 인덱스.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각국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는 지수입니다. 1986년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고안해낸 뒤 매년 분기나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죠. 빅맥 지수로 각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빅맥 지수가 높은 나라는 물가와 화폐 가치가 높으며 빅맥 지수가 낮은 나라는 물가와 화폐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죠. 빅맥 지수는 많은 경제학 교과서와 교재에 등장하고 뉴스에도 간간히 등장하는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경제지표입니다. 필라델피아 야구팀 성적. 야구 경기 결과가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에는 필라델피아에 연고를 둔 야구팀이 우승하면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일례로 1929년에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뒤에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죠. 또한 1980년에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우승한 뒤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2008년에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다시 우승을 차지하자 이번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과연 필라델피아 팀의 경기 성적과 경제 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특이한 상관관계에 관심을 보이며 매년 필라델피아 야구팀의 성적을 경제지표의 하나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OTT 시장을 점유했나? 과점 시장의 명과 암.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이 완전 경쟁은 물론이고 독점적 경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항공사, 통신사, 방송사, 할인 소매업체, 식품 생산업체 등 많은 기업이 독점적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나 과점, 즉 생산자가 소수인 시장에서 최소한의 경쟁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시장은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역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중 상당수가 독점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점과 독점은 생각보다 흔한 시장 구조입니다. 현실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형태와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거인이 지배하는 시장, 과점. 과점이란 소수의 대형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지닙니다. 또한 과점 시장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별화되기도 합니다. 과점은 한때 경쟁적이던 시장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독점적 경쟁이 지속되며 기업이 성장해 다른 기업과 합병할수록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겠죠. 과점은 활발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규제기관에게 골칫거리이자 우려의 대상입니다. 허핀달-허쉬만 지수, 허핀달-허쉬만 인덱스. 서로 경쟁하던 기업들이 합병되어 소수가 지배하는 과점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경쟁이 감소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업이 과점 형태로 변화하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사회에 유익한 생산과 배분의 효율성이 사라집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과점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허핀달 허쉬만 지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한 산업에서의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개별 기업 시장 점유율에 제곱끼리 더해 측정합니다. 그 값이 클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뜻이죠. HHI가 낮으면 경쟁시장, 높으면 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HHI를 기준점으로 삼아 동일 산업 내 기업의 합병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시장 점유율. 규제기관과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과점 상태인지를 시장 점유율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시장 집중도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의 상위 4대 기업에서 전체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과점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소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독점 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점유율의 100%를 차지할 것입니다. 과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열한 시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과 달리 과점 기업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가령 넷플릭스는 전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현지 방송국 등 콘텐츠 미디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업이 점유율을 계속 높인다면 과점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정말 가능할까? 기후거래소와 탄소 배출권.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 보호가 가치 있는 인류 공동의 목표라고 믿고 행동합니다. 각국 정부, 환경단체,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죠. 미국의 경우 멸종위기종보호법, 청정대기법, 청정수법 등을 제정해 환경을 보존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확보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동반합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법들이 경제적 현실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법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대개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지 목표 자체는 아니죠. 과연 우리 인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비용 중 하나는 환경 파괴입니다. 세계 인구가 늘어날수록 모두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집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용어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시장 메커니즘은 환경 보호와 자원 보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재생자원과 비재생자원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생자원인 목재를 생각해 봅시다. 목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목재 가격이 오르면 임업농가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확대합니다. 더 많은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나무를 심겠죠. 즉, 목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산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산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땅의 가치가 오르고 목재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흔한 우려와 달리 목재 수요 증가가 반드시 산림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옥수수를 소비하지 않으면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정답은 줄어든다입니다.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지 않으면 농가는 옥수수를 재배할 경제적 유인이 없습니다. 반대로 옥수수 소비가 늘면 많은 농가가 옥수수를 재배하죠.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늘면 생산도 늘어납니다. 다만 나무는 옥수수보다 자라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가격이 비싸고 신속한 공급이 어렵죠. 비재생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비재생자원의 경우 매장량이 정해져 있기에 추가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지요.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가 필요한 기업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자원을 최대한 아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만 사용하려 합니다. 시장 경쟁은 이러한 효율성 추구를 가속화합니다. 자원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결국 효율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는 자원 보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단순한 경제적 과제를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유인책,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화 또는 상품화, 즉 시장에서의 합법적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콧불소의 뿔 거래를 합법화하면 콧불소 농장이 생겨 개체수가 증가하고 야생 개체를 사냥하는 밀렵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불법 거래가 증가해 오히려 밀렵이 늘고 야생동물의 멸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단순히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얕은 대책이라는 윤리적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염할 권리를 사고 판다. 환경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원이기에 환경 오염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 인류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산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오염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한계 분석을 통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오염물질만 배출할 방법을 찾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환경 오염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생산으로 오염을 유발합니다. 오염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오염 정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오염세를 부과하거나 오염 배출권을 판매하기도 하죠.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발자국 등의 표현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종량세 부과. 우선 세금 부과 방식으로 기업에서 배출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므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자연스럽게 환경 파괴와 오염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종량세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금이 산업 내의 모든 생산자에게 똑같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서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도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생산 종량세는 한 산업군 내의 오염은 줄여도 개별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 기업에서는 세금을 감당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리겠죠.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배출권.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가장 많이 배출한 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 기반 해결책입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먼저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매년 일정량의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이 배출권은 기업들에게 직접 배포되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됩니다. 허용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기업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전체 배출권 발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총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배출권 시장의 형성입니다. 기업들은 탄소 상쇄권이라 불리는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탄소 상쇄권은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합니다.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나 조림 사업 등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여 탄소 상쇄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제 탄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메커니즘은 일률적인 규제나 오염세보다 효과적입니다.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동기를 갖게 되고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